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오늘 아시아는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유럽도 지금 현재 보시면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는 못해요. 아직 개장한 건 아닌데 일단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못해 보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긴 있어서 그런 건데 장중에 이런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바이든이 법인세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한국 증시 개장하고 이 미국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이 하락하고 아시아 증시도 좀 일부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세 인상은 안 좋은 소식 맞겠죠, 그죠? 악재 맞습니다. 이거 왜 이리 주식이 하락하냐, 그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법인세 인상은 악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중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CPI가 이제 월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나왔고, 예상치가 1.9였는데 1.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PPI는 마이너스 1.4가 나와버렸죠. 물론 지난번부터 마이너스였지만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인플레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중국 CPI 1%면은 이거 호재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인플레는 낮으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인플레가 좋은 거지. 1%는 솔직히 좀 많이 낮은 거긴 합니다.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1%가 나왔다라는 거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 여기 예상치 1.9 써 있잖아요, 그죠? 이 보시다시피 시장은 언제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본다고요, 세상을요. 2% 언저리에 있으면 좋은 거니까 2% 일단 예상치 딱 써놓는다고요. 근데 1.0 나왔습니다. 이런 거 뭐예요? 어떤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악재를 갖다 붙이긴 했는데 그거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파월의장의 연설 내용 그거를 그 여파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파월의장 연설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튼 그 분위기가 어디 간 건 아니겠죠. 여전히 미국 증시 아무튼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인 건 맞고, 어젯밤에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고용지표, 이것도 고용지표에 대한 좋은 기대감이 아니고 고용지표가 너무 높게 나오면 어쩌지라는 우려가 좀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래저래 해서 좀 안 좋긴 합니다. 오래간만에 한참 동안 좀 또 계속 강하던 그런 증시에 좀 뭔가 이제 먹구름이 슬슬 드리워지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증시가 특별히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들이 조금 하락해 봐야 박스권이고, 조금 올라 봐야 박스권이고, 그런 상황이죠. 그 본격적인 내용 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좀 하나 좀 깜빡하고 넘어갔던 거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미국 증시가 최근에 나스닥이 더 강해지고 S&P가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일부 반도체 지수가 요즘에 강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긴 합니다. 요즘에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게 한 최근 일주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이쪽에 있는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해요. 엔비디아 이런저런 회사들이 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좀 강하긴 강합니다. 반도체가 강하고 요즘에 여기 있는 금융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S&P가 좀 나스닥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여기서 약간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반도체 지수는 이 반도체 섹터는 이 섹터가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이게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막 그렇게 큰 섹터가 아닙니다. IT 빅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이런 회사들 합치면은, 테슬라를 빅테크에 넣을까 말까 좀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튼 테슬라가 있으나 없으나 IT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친구들 합치면은 거의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30%, 40%이 정도 가까이 육박한단 말입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그 정도 돼요. S&P 지수 내에서는 IT 빅테크 친구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친구들이 한 비중이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직접 최근에 계산을 해본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랐다고 나스닥이 특별히 강하고 그럴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이런 특징이 있다. 반도체가 최근에 좀 강하긴 강하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에 반도체가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그럼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아니냐? 삼성전자도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죠, 그죠? 뭐 그래픽 카드, 뭐 GPU, 뭐 하여튼 뭔가 하여튼 그 반도체도 다양한 용도가 있고 어쨌든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만드는 건 주로 메모리 반도체고 여기 있는 친구들 보시면 뭐 비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죠. 하여튼 그래서 뭐 한국 증시는 뭐 삼성전자가 좀 그래서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뭐 미국 반도체가 강한 거 하고 약간 별개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가볍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에 미국 증시의 좀 특징적인 모습이긴 하다라는 점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자면은 뭐 아직까지 뭐 세계 증시 특별한 일 없다 말씀드렸죠. 이 독일 증시인데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자리가 정확하게 뭐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 거의 턱걸이 하고 있어요. 턱걸이. 뭐 이 정도 분위기면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돌파 한창하고 레벨업이 이제 확정이 될 그런 상황 직전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도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증시 여전히 뭐 이렇게 강한 나라들도 있고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다 계속해서 시간 잘 보내야 됩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이게 뭐 쉽게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답이 어떤 더군다나 이런 매크로적인 이런 지표에 관련된 이런 질문은 답이 나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시간 잘 보내는 수밖에 없죠, 그죠? 하여튼 뭐다? 지금 당장 독일 증시는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안 된다. 얻어맞는다, 그죠? 이거 분명히 지금 독일 증시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건 봐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뭐 중국 증시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박스권이라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뭐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 이런 거의 영향으로 일단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그래 봐야 뭐 일단 지가 박스권이고요. 네.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박스권으로 보는데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도 사실 볼 수 있긴 해요. 이 거래일 동안 어딘가 안 빠졌다. 요렇게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지난번에 고점은 높아졌고 요렇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변형된 것이 아니냐. 추세가. 요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근데 이렇게 보는 게 맞은 생각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처럼 박스로 보는 게 맞는 생각인지는 아직까지는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한 건 지금은 일단 이건 아래로 가는 그림이 분명합니다. 이건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 도장 찍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건 아래쪽으로 더 가는 그림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도 아직까지 뭐 답답한 그림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현재 뭐 요렇게 뭐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냐 싶습니다. 중국 증시 대충 수박 겉핥기만 했고요. 위안화 같은 거 보시면 계속해서 7위안 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죠? 7위안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 아시죠? 근데 보시다시피 뭐 7위안 부근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지. 하여튼 아직까지 매물 소화하면서 잘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 중이다. 뭐 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일본 증시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강해요. 예, 요즘 지난주에 가장 강해 이번 주에 가장 성과가 좋은 증시가 일본 증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올라도 위에 이제 저항들이 있고 근데 일단 뭐 웬만한 저항 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 자리 지금 한 자리 여기를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레벨업이 되긴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또 저항에 걸쳤죠. 딱 이 자리요. 딱 이 자리에 걸쳤고 여기 돌파 한착 하면은 이제 위쪽까지 목표치가 열리게 됩니다. 글쎄요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 N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 대충 봤을 때는 이 상승 N자의 이 목표치는 어느 정도 좀 거의 충족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승 목표치 충족됐다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강한 친구들은 꼭지점 잡으려면 안 된다. 뭐 의미 있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신호를 기다려야지. 이건 아직까지 잘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났다고 반드시 증시가 하락하라는 법은 없죠. 예. 이런 상황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알 수가 없다. 일단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야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죠. 강한 놈은 강하다고 봐주고 약한 놈은 약하다고 봐주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뭐 큰형님 미국 증시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딱 답을 내리고 딱 도장을 찍고 어느 쪽으로 그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좀 이제 이래저래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은 그죠? 위쪽으로 가는 놈은 위쪽으로 간다라 봐주고 아래쪽으로 가는 놈은 아래쪽으로 간다 봐주고 버티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여튼 반대로 버티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수익을 누적 중이면 계속 버티면 되지만 수익이 아니고 손해다. 그러면 이거 버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좀 볼 건데 한국 증시는 좀 유달리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네요. 그죠? 최근 중국, 일본 증시에 비하면 이번 주에 중국, 일본 증시 흐름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거의 뭐 개박살이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지도상에서 위치만 가깝지 지정학적인 위치만 가깝지 그러니까 지도 펴놓고 봤을 때 서로 가깝게만 붙어있지 얘네들끼리 서로 경제적인 연관성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죠? 한국은 한국은 안타깝게도 한중일 중에 가장 규모가 작고 전혀 기축 통화로서의 그런 힘도 없는 가장 작은 나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긴축 우려라고 했으니까 예, 파월의장이 50bp 인상한다라고 하니까 긴축 우려를 좀 다이렉트로 좀 얻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유달리 한국 증시가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이 급락의 위험이 다시 코스피의 경우는 급락의 위험이 다시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풋옵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 이렇게 해서 박스권 쫙 오지 않았습니까? 박스권 하단도 그릴게요.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풋옵션이 딱 진짜 명확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날이 언제였죠? 2월 27일 날 한번 지수가 급락하면서 풋옵션이 한번 위쪽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이게 오버슈팅이었죠. 오버슈팅을 맞고 나서 이제 죽었습니다. 오버슈팅의 탄력을 받아서 위쪽으로 한번 확 쳤다가 스프링 탄력 받아서 다시 쭉 내려왔죠. 그죠? 쭉 내려와서 이 자리 이제 풋옵션이 이제 박스권 하단을 깨고 추세적으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또 언더슈팅이었네요. 그죠? 지금 이날 3월 6일, 3월 7일 날에 지수가 한번 강하게 올랐던 게 그렇게 해서 풋옵션에게 죽었던 게 언더슈팅이 됐네요. 그죠? 지금 와서 보니까요. 언더슈팅이 됐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번 위쪽으로 한번 위로 쳤었는데 오버슈팅이라 아래쪽 확 죽었고 다시 한번 언더슈팅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번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거 혹시나 위쪽으로 다시 한번 슈팅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한 번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마침 이벤트도 있잖아요. 오늘 밤 당장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내일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내일 밤에 고용지표를 핑계로 잘하면 풋옵션 한번 요리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저의 생각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풋옵션 움직임이 이 오버슈팅에서 시작해서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그런 시세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또 하나 좀 느낄 수 있는 거 역시 무슨 일이 생기려면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구나. 풋옵션들도 박스권 안에 갇혀서 변동성이 죽어 있다가 변동성이 한번 오래간만에 확 확대되니까 방향이 바뀌고 또 한번 변동성이 확 확대가 되니까 변동성이 확 확대가 되니까 다시 한번 방향성이 또 틀어지고 있고 이제 풋옵션이 지금까지는 조용했었는데 이제 조용하던 시절은 끝난 것 같고 이제 과연 풋이 어디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의 분위기가 급속히 많이 갈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갑갑한 시간을 좀 보내긴 보냈는데 최근에 이렇게 풋옵션들이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것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은 깝깝한 시간은 이제 오래 지속되긴 좀 어렵겠다 라는 게 조금씩 좀 느껴지긴 합니다. 이제 이런 답답한 시간은 거의 끝나간다. 조만간 이제 뭔가 좀 위든 아래든 시원하게 뭔가 이제 결론이 나타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건 아직까지 저희 추측인 거고 이러다가 또 계속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우리 또 답답하겠죠. 일단은 어쨌든 풋옵션이 변동성을 조금씩 확대는 시키고 있다는 거 답답함이 끝나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 코스피는 그죠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가는 그림이에요. 오늘 괜히 갭상승 출발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하락 전환했으니까 하락의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하루 만에 급락했던 거는 약간 단기낙폭 과대 야 하루 만에 너무 많이 빠졌네 3월 8일 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했죠.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밀었으니까 이건 뭐다? 이건 결과적으로 지난 2거래일에 걸쳐서 이까지 빠진 거기 때문에 뭐 단기락 폭가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건 어떤 하락의 강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으로 버티면 안 되죠. 이건 위쪽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고, 물론 아직 전저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전저점까지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버텨볼 수는 있지만 안 버티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지금 이 패턴대로라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이건 전저점 붕괴된다. 312 붕괴될 가능성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에는 다시 한번 이 급락 위기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다시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은 아닐 수 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밤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한국장은 움직이더라도 최소 그럼 다음 주에 움직이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강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가 약하니까 코스닥도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죠? 강한 건 강하다고 봐주고 약한 건 약하다고 봐주면 됩니다. 지금 코스닥은 강해요. 그죠? 오늘도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오늘 의미는 있습니다. 분명히 코스닥이 오늘 대폭등, 뭐 급등할 수 있었던 날인데, 근데 일단 가야 될 날에 못 갔기 때문에 일단 타이밍을 한번 놓쳤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항이 누적되고 시장이 좀 다소 불안해진 건 있으나, 근데 아직까지 보면 근데 아직까지 보시면 5일선을 깬 것도 아니고 강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이거 그냥 이제 눌림으로 보고 오히려 이런 때 더 매수를 하는 게 원래 맞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코스닥 지수나 아니면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온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워낙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건 눌림이니까 주식을 사야지 라고 하면서 따라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정말 이 증시의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거를 잘 활용하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개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손이 잘 안 나가긴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 주변에 있던 어떤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단타 잘하는, 진짜 어떤 단기 매매 잘하는 그런 고수분들은 오히려 저런 자리에서 손을 팍팍 내밀긴 하더라라는 거, 제가 아무튼 옆에서 몇 년간 보면서 좀 그런 걸 좀 느낀 게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들, 지금 이런 자리들 개인들이 좀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갈 수 있는데, 하여튼 정말 매매를 즐기시는, 정말 단타 매매 잘하시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잘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코스닥은 강하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뭐 위험해 보이죠, 그죠? 강한 거는 미국 반도체가 강한 거고 한국 반도체는 답도 없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오늘 3월 8일 날 개파락했던 거, 그 갭을 메운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더 저항을 누적시키고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 59,900원 뭐 이런 자리 지금 제가 선 하나 그어놨는데요.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지지력이 별로 없습니다. 한 55,000원까지 별로 지지력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1월 초에 급반등했잖아요. 삼성전자가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55,000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지력이 별로 없다. 지금 59,900원 이런 자리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데 삐끗하면은 5,000원 더 폭락할 수 있다. 몇 거래일 사이에 이런 점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급락 위기예요. 계속해서 급락 위기. 이거 굉장히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하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모양이긴 해요. 5일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잘 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5일선 살짝 넘어주면서 이렇게 에너지도 좀 충전하고 결과적으로 잘 빠지고 있는 그림이라, 이건 지금 변동성이 확대된 게 아닌데 자칫 잘못해서 이런 자리 이제 붕괴가 되면, 지지선 붕괴되면은 변동성이 확 쏟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에너지를 모은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한 번에 확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주의해야 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급락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급락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여기서 급락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 위험을 잘 견뎌내고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빠졌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지지력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뭐 어떤 대세 상승으로서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불안하다고요. 그죠? 지금 당장은 저거는 급락 위험이 높은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뭐 나머지 하이닉스 이런 건 뭐 너무 약하니까 제가 뭐 딱히 더 뭐 할 이야기 없고요.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건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손해는 누적시키지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빨리빨리 털고 나와야 됩니다. 수익이 누적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손해가 누적되면 안 된다.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고,
원달러 환율 20원 돌파 한차 하긴 하고 있네요. 조금 좀 뭐 계속해서 턱거리긴 한데요. 일단 이런 모습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저항 소화를 어떤 이 자리에 있는 매물 소화를 잘 한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이것도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까지는 어떤 변동성을 축소시킨 그런 과정이죠. 보시면 언제 2월 17일부터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짜불짜불 이 안에서 변동성을 좀 축소되면서 힘을 모은 꼴이 됐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요 구간에서요. 이제 1320원 완전히 위쪽으로 이제 돌파 한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뭔가 이벤트 하나만 딱 있으면 1360원까지는 이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이야기 하여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잘 들고 가시면 된다. 특별한 거 볼 거 없고요.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뭐 좀 하락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다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중요한 자리들 부근 중요한 어떤 뭐 전저점이 있는 이런 자리들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뭐 변동성 지수가 완전히 죽을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은 뭐 아직 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변동성 지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죽을 거면 이렇게 좀 짜불짜불 죽는 게 좋다고요. 천천히 죽는 게 좋다고요.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막 대폭락을 하고 있죠. 이 급반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풋옵션들도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와서 살아났으니까 변동성 지수의 급반등도 한번 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싶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이제 미국 증시 좀 간단하게 보고 사실 그 오늘 밤도 뭐 기술적으로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근데 오늘 밤에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들이 있긴 있죠. 여기 보시면 일단 오늘 밤에 물론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요. 오늘 밤에도 고용 지표가 발표되긴 한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발표되니까 요것도 또 너무 적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이건 적게 나오면 고용시장이 좋은 거죠. 너무 예상치를 하회해 버리면 또 증시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양한 사람들 연설이 있네요.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다.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은 뭐 특별한 이슈는 오늘 밤에 없는 가운데 이 파월 의장 연설 내용을 좀 소화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파월 의장 연설 내용 50bp 인상론 그거 어떻게 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고. 뭐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또 오늘도 뻑뻑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증시는요. 증시는 뭐 그냥 완전 매물대 한가운데 박스권 한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뻑뻑하게 싸울 것 같고 뭐 그냥 맨날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금리 잘 보셔야 된다.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증시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죠? 하여튼 금리가 근데 최근에 좀 부담스럽게 오르긴 했어요. 금리가 보시면은 2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올랐다. 2년물 금리인데요. 2년물 금리는 확실히 봐도 좀 장대 양봉 이후로 쉬어가는 모습도 하나도 안 보이고 계속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죠. 2년물 금리의 움직임은 조금 좀 주춤해야 되지 않겠냐. 더 가더라도 좀 주춤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이대로 계속 간다라면은 약간 금요일 밤에 있는 고용 지표를 재료로 해서 약간 오버슈팅을 한번 진짜 진하게 한번 보여줄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분위기 그대로 간다면요. 근데 하여튼 뭐 오늘 밤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그런 건 알 수 없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그렇다. 단기적으로 이 파월 의장 연설로 해서 레벨업이 됐는데 아무리 이걸 정당화할 만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속도는 좀 너무 가파른 것 같다. 기술적인 조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술적 조정 안 나오면은 이제 아마 금요일날 고용지표를 재료로 해서 엄청난 오버슈팅 아마 한 번쯤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죠? 10년물 국채금리는 2년물 국채금리와 다르게 이 뭐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보시면 계속해서 꾸역꾸역 하방 경직성만 강화시키고 있어요. 지지력 확보만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더 올라와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오면은 또 증시에도 당연히 부담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달러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급등 이후에 좀 피로감이 있다. 급등 이후에 피로감 때문에 어제 움직임 쉬어가고 있고 오늘까지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고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일단 미리 올라가지고 중요한 이벤트 금요일날 고용지표 그거 앞두고 나서 파월 의장 연설로 지금 먼저 시장이 한번 움직여서
그 급등 피로감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뭐 봤고요. 그래서 뭐 빅스 지수 뭐 그런 거 하방 경직성 만드는지 이런 거 봐야 된다. 맨날 드리는 이야기들 뭐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지금 좀 계속 깝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뭐 너무 큰 뭐 절망도 하실 필요 없고 지금은 하여튼 뭐 개길 때입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특히 한번 개겨 볼 때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타이밍을 좀 기다려주셔야 될 만한 그런 때인 것 같고요. 아직은요. 예. 물론 강한 놈은 매수하셔도 되죠. 그죠? 약한 놈을 잡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말자. 예.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